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봄을 맞이해서 채널 속에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또고세를 구독하시는 분께서는 세계사를 좋아하셔서 혹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봄, 새학기가 시작했죠? 바로 새봄, 새학기 특집으로 중국사를 각 시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세계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중고등학생 시청자에게는 유익한 영상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중국 역사입니다. 중국과 한자는 불가분 관계인 만큼 한자가 많이 나오니까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중국어는 안 나옵니다. 한자가 많아요. 중국 최고의 역사서라고 알려진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중국 왕조의 시작을 하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오래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라가 상나라와 달리 고고학 유적이나 유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란거리입니다. 역사적 기록,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야 학계에서는 진정한 역사로 평가합니다. 이게 아니면 단지 전설일 뿐이죠. 지금은 역사로 인정되는 상나라도 20세기 초에는 전설이었습니다. 하지만 1928년 중국 허난성 안양의 은허 유적에서 갑골 문자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전설은 진실로 역전되었습니다. 갑골 문자는 상나라 시대에 기륭을 점치면서 쓰던 문자입니다. 바로 현재 한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갑골 문자를 해석하면서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한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역사학계에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나라는 실종했는데 그럼 하나라는? 역사학계는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실존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하나라의 유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찾은 것이 이리두 유적입니다. 이리두 유적에서는 각종 청동기 유물이 쏟아졌는데 이 유물을 방사성 탄소 측정한 결과 기원전 19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쾌재를 불렀지만 학계에서는 아직 하나라 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문자 기록이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왜 하나라를 공부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여건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또고세이지만 저희도 공부하면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나라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하나라에는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근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를 중심으로 하나라의 건국과 멸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라 건국 전에는 삼황오제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전설인 시기입니다. 우선 사망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사냥 기술을 알려준 보키씨는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뱀입니다. 농사법을 가르쳐준 신농씨는 몸은 사람이지만 얼굴이 소입니다. 마지막 한 명인 수인씨는 불을 쓰는 방법을 인간에게 알려줬는데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 눈이 3개입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을 신격화한 것이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나오는 오제는 그나마 인간적입니다. 오제의 첫 번째 주인공은 황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제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황제는 사망의 황과 오제의 제자를 각각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 하나라 건국 2000년 후에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왕 영정입니다. 최초의 황제라는 의미에서 처음 시자를 붙여서 시황제라고 하는 사나이, 그가 바로 영정이죠. 황제는 중국 민족의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왕검 같은 존재죠. 황제는 구려족의 지도자인 치유를 물리치고 황허 중부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역법, 화폐 같은 중국 문물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황제 다음으로도 전욱과 제국이 있습니다. 다만 또렷한 기록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등장하는 두 명이 요와 순입니다. 요순시대. 정말 익숙하시죠? 동아시아 문명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유학, 그리고 그 유학을 창시한 공자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국가 지도자입니다. 요는 효자로 소문난 가난한 농부 순을 찾아내서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유학에서는 핏줄로 이어지지 않아도 덕망 있는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이상적이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선양이라고 합니다. 순이 왕위를 이어받고도 백성은 평안했지만 순의 고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큰 강인 황허가 범람하여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해서였죠.
수는 요가 자신을 찾았듯이 홍수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선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사람이 우입니다. 우는 13년 동안 치수 사업을 벌이며 결국 황허의 범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도 자기 아들이 아닌 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우가 있던 시기도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리고 요와 순이 했던 것처럼 후독하고 유능한 사람에게 선양하려고 했습니다. 우도 역시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찾기는 했지만 우가 죽자 백성들은 우의 아들 게를 지지했고 결국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세습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입니다. 왕위 계승 체계가 선양에서 세습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은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족을 정점으로 개인 간의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를 유지하려는 권력 체계가 정착하게 되죠. 최초의 왕조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라의 영토가 지금의 중국 영토처럼 광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는 현재 산시성, 산둥성, 허난성 정도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학계는 추정합니다. 하나라는 왕이 17명이었는데 우의 손자인 태강 때부터 시작한 권력 다툼이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서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은 역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양에서 폭군의 대명사를 걸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걸이 방금 언급한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 그리고 주는 하나라에 이어서 등장한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를 말합니다. 이 두 왕은 미녀에 빠져서 국사를 등한시하고 향락과 사치를 일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걸은 주변 부적인 유시씨를 정벌하고 마리라는 미인을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가 부리는 사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루면서 걸과 함께 놀았습니다. 떠오르는 한자성어가 있죠. 주지웅님입니다. 그야말로 망조가 들었죠. 이 같은 망조 징조는 하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상나라와 주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후속편에서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To be continued. 앞서서 언급했듯이 문자 기록이 없어서 아직은 전설로 남은 하나라는 걸과 마리, 막장 커플이 폭정을 일삼으면서 민심이 돌아섰고 덕을 내세운 탕왕이 상나라를 건국합니다. 상나라 편에서도 재밌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곳에는 여러분과 함께 청나라까지 쭉 달려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지난번 사망오제와 하나나라에 이어서 오늘도 중국 역사를 다룹니다.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스스로도 배우고 있는 똑똑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지속한 왕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정답은 상나라입니다. 학계에서는 상나라가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경까지 약 550년 동안 존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나라 이후에 세계를 호령하던 중국의 왕조가 길면 300여 년 정도 지속했다는 점을 보면 상나라의 저력이 대단하죠. 그렇다면 상나라가 550년 동안 존속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난 하나라 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갑골문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상나라도 하나라처럼 전설이었다는 것도 지난 편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나라가 하나라와 달리 역사가 되는 반전은 어떤 위인 한 명이 마련했습니다. 1899년 요즘 시대의 서울대나 부산대 같은 국립대학 총장이라 할 수 있는 청나라 국자감 제주 왕의영은 말라리아에 걸려 생명이 위중했습니다. 그때 터키약이라고 알려진 용고를 갈아먹었는데 왕의영은 이 용골에 새겨진 특이한 문양에 주목했습니다. 그 문양이 고대 한자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의영은 이듬해인 1900년에 의하단 운동으로 열강 8국이 베이징을 짓밟자 도망치는 대신에 자살합니다. 이후에 왕의영의 아들인 왕숭열은 부친의 유언대로 부친의 친구인 유학에게 갑골 조각을 보냈고 유학은 1903년에 철운장기라는 제목으로 갑골문자 탁본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상나라식이 갑골문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골문자는 3000년 동안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모양입니다.
허난성 안양현 소둔천에서 하천이 범람하며 갑골 파편이 대량으로 드러난 것이죠. 중국 정부는 1928년부터 10년간 이 지역을 본격적으로 발굴했는데 바로 이곳이 기원전 1300여 년부터 300년간 상나라의 후기 수도였던 은이었습니다. 상나라보다 은나라가 더 익숙하신 분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나라의 수도 이름을 빌려서 은나라라고 하게 된 것인데 사실 이는 상나라를 타도한 주나라 사람이 상나라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상나라라고 통일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갑골 문자로 알게 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갑골 문자는 국가의 중대사를 점칠 때 사용했습니다. 상나라 제사장은 거북이의 껍질에나 소의 뼈에 구멍을 내고 불로 지진 다음에 균열이 생기는 형태나 그을린 색깔로 기륭을 확인했습니다. 점을 보고 나서는 언제, 무엇을 알기 위해 점을 쳤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갑골의 문자로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반드시 기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인즉슨 갑골에 기록한 내용은 왕과 관련한 사실이 대부분이라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갑골이 충분히 발견되었고 어순도 현대 중국어와 같아서 상나라 당시 상황을 상당히 입체적으로 유추할 수도 있죠. 상나라를 이해하고 또 후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려면 이 점수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연초에 토종 비글이다, 사주다 많이 보시죠? 동양의 빅데이터라 할 수 있는 사주가 바로 이 상나라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흥미진진하시죠? 아시아든 유럽이든 초기 고대 왕조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함께하는 재정일치 국가였고 상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조선의 지도자 단군 왕검도 단군은 종교 지도자를, 왕검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과학적으로 자연을 분석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큰 자연재해는 당시 사람에게 공포였죠. 상나라 이전 왕조인 하나라를 건국한 우도 황허치수 사업으로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막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나라는 하늘과 땅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숭배는 자연을 관찰하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1년을 12달로 나누고 윤달과 윤년을 둘 만큼 역법이 발달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을 60진법으로 나누는 60갑자인데요. 이것도 상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난 편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문화 근원성 때문에 하나라와 상나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다시 떠올려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는 이 내용은 약 3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은어에서 출토한 여러 유물 중에 높이는 1m가 넘고 무게는 무려 875kg인 청동기도 있습니다. 사모 무대 방정이라고 하는 이 청동기에는 아름다운 무늬까지 새겨져 있어서 전세계 학자를 놀라게 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청동기를 언급하느냐는 의문이 생기시죠? 우리는 상나라에서 발달한 점술과 청동기술의 이면에 존재하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인지해야 합니다. 바로 신분제도죠. 상나라에는 점을 치는 제사장, 그리고 사무무대 방정처럼 큰 청동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귀족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이 지배층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피지배층입니다. 그렇다면 노비를 비롯해서 노동해야 하는 피지배 계층이 더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복전쟁입니다. 하나라 때보다 상나라 때 영토가 커지게 된 이유죠. 지배층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극진하게 조상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왕이 죽으면 수십 명을 같이 순장하기도 했죠. 정성을 다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다 보니 제례법도 정교해졌습니다. 이 제례는 상나라 이후에 주나라에서 더욱 발달하다가 결국에는 춘추시대, 공자가 동아시아를 지배하게 되는 사상인 유학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의의에만 집중하면서 상나라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600년 동안의 왕이 30명 있었지만 기록으로 남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상나라의 인물은 그리 많이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상나라의 인물 중에서는 왕은 3명, 왕이 아닌 사람도 딱 3명, 총 6명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저희도 이 영상 준비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왕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상나라를 세운 탕왕입니다. 탕왕에 대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인물은 은어로 수도를 이전하여 쇠퇴하는 상나라를 부흥한 제19대 왕 반경입니다. 반경에 대한 이야기도 끝입니다. 여러분 어이없으시죠? 앞에서 언급한 두 인물은 이것이 정말 끝입니다. 세 번째는 상나라 이야기의 끝판대장입니다. 아시아에서 걸주라는 표현이 폭군을 의미하죠. 이 걸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입니다. 주왕은 뒤에 나오는 두 인물과 엮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아닌 세 사람 중에서 알아볼 첫 번째 인물은 탕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세운 중국 최초의 명대상 이윤입니다. 이윤은 특이하게도 요리사 출신입니다.
요리로 타왕의 마음을 사서 등용된 후에 상나라를 건국하는 데에 지략을 바친 1등 공신이죠. 요즘 시대로 따지면 셰프가 요리도 잘하고 정치도 잘했다고 빗댈 수 있죠. 그러나 요즘 유명 셰프는 거의 연예인이죠. 갑자기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윤이 타왕의 손자 태가방 때에 모반을 깨서 왕위를 탈취했다가 후에 태가방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고, 혹은 태가방이 방탕하여 국정을 어지럽히자 태가방을 추방하고 섭정으로 나라를 이끌다가 3년 후에 태갑이 회개한 것을 보고 다시 왕으로 바꾸는 스스로 신하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충되는 두 기록이 있어서 하나만 택할 수는 없기에 시청자 여러분께 모두 언급합니다. 두 번째 인물과 세 번째 인물이 앞에서 언급한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과 함께 등장합니다. 중국 역사 최초의 충신이라고 평가받는 비간, 그리고 하나라의 마리에 이어서 왕조를 망하게 한 여인인 달기입니다. 상나라 말기인 이 당시의 이야기는 도교 사상과 결합하여 명나라 시대의 봉신연희라는 유명한 소설로 창작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동명인 영화에서 유명 배우인 판빙빙이 달기 역할로 나올 만큼 오늘날까지도 인기 많죠. 젊은 시절에 주왕은 영민하기도 했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기백도 있었습니다. 명군의 자질이 있었죠. 거기에 명제상인 비간도 있었기 때문에 상나라는 걱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주왕은 은남부의 유소씨를 정벌하고 달기라는 여인을 취해서 후궁으로 들였는데 이때부터 상나라 조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주색에 취하고 무고한 신하를 마구 죽였죠. 여러분, 하나라 거란과 마리 커플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런데 달기는 마리보다 업그레이드된 판파탈이었습니다. 주왕을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더니 국사에 관여한 것이죠. 자신을 견제하는 신하를 벌하려고 활활 타는 불 위에 기름을 바른 구리기둥을 설치하고는 신하 보고 거기를 건너게 하는 형벌, 즉 포락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판대장 요녀는 끝판대장 충신인 비간마저 죽이는데 주왕에게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비간의 심장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려 라고 주왕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주왕은 비간을 죽이고 정말로 심장을 꺼내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신줄 놓을 막장 커플이죠. 김 빠지는 말씀을 잠시 드리자면 일부 학자는 달기 이야기가 이후에 등장한 주나라의 건국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지은 소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각골문에는 달기를 기록한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주왕과 달기의 막장 행각으로 상나라의 명운도 끝이 보입니다. 이후에 중국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편인 주나라 이야기에서 답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하나라와 상나라만 이야기했는데 벌써 1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주나라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중국에서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고대 3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는 하나라나 상나라와 달리 일찍부터 역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동아시아의 성인, 공자가 주나라를 이상적인 국가의 전형이라고 칭송한 것이 컸죠. 이후에 중국 전제군주 정치체제가 종식하는 20세기 초까지 무려 3000년 동안 각종 학계에서 주나라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이상국가로 추앙받는 주나라. 오늘은 그 추앙받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나라는 주족이라는 명칭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주족은 상나라의 서쪽에서 제후국으로 있었죠. 주족은 현재 산시성 시안 부근에서 비옥한 관중평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옥한 곳이니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기반으로 힘을 키웠습니다. 상나라는 주족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군대를 보내서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할아버지인 계력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계력의 아들이자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은 상나라에 복수하게 되죠. 복수의 칼날을 갈던 문왕에게 숫돌이 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태공왕 강상입니다. 강상이 누구냐고요? 낚시꾼이 선망하는 칭호가 있습니다. 강태공. 바로 강태공이죠. 문왕과 강태공이 만나는 장면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루는 문왕이 위수를 지났는데 웬 70대 노인이 바늘도 없이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문왕이 그 노인에게 무슨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저는 세상을 낚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태공, 문왕이 바라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태공망이라는 명칭이 붙은 강상, 다른 표현으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이후에 중국 병법서의 원형이 되는 육도를 저술합니다. 당시의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 운영 능력을 보여주면서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강태공은 주나라의 중요 제후국 중 하나인 제나라의 군주가 됩니다. 지난 편에서 언급했던 끝판대장 상나라 주왕의 70만 대군, 그리고 상나라 주왕에게 도전하는 주나라 무왕의 40만 군대, 두 왕은 상나라 수도 인근에 있는 모갸라는 곳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모갸 전투가 있기 전에 무왕 주변에서는 상서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황허를 건너려고 했지만 폭풍이 일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무왕은 천명이 이미 내려졌다. 어째서 나를 방해하느냐? 하고 소리치자 황허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을 건너는데 배 위로 흰 물고기가 뛰어 올랐습니다. 흰색은 상황조를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1년의 기적 이야기는 주나라 이후 중국 왕조에 이어진 천명사상과 연결됩니다. 천명사상은 글자 그대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늘의 뜻을 잃은 옛 왕조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왕이 달기야 그렇게 질펀하게 놀았으니 하늘의 뜻을 잃을 만도 했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말미에서 주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원전 1046년 천명사상을 앞세운 무왕이 주나라를 개창했습니다. 천명사상을 앞세워서 그런지 하늘을 받드는 재래의식도 발달했죠. 하지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상나라와는 달랐습니다. 상나라 때에는 갑골에 점을 쳐서 국가의 대수사나 국정 운영 방식을 정했습니다. 상나라에서 하늘이라는 존재는 뜻은 받들고 두려워해야 하는 경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주나라에서는 하늘의 뜻을 마냥 신비롭게만 여기지 않고 왕가의 피로 이어지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종묘를 세우고 조상을 존경하는 것만으로 하늘의 뜻은 통치자에게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을 중심으로 한 천명사상은 종법이라는 주나라의 독특한 사회체계를 탄생하게 되는데 이는 적자상속을 기본으로 합니다. 주나라를 개창한 무왕은 이 종법을 바탕으로 봉건제도라는 통치체계를 갖췄죠. 주나라 무왕은 상나라 때보다 방대해진 영토를 독자적으로 다스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나라 주변에는 여전히 강대한 이민족도 많았죠. 그래서 무왕은 수도는 왕이 직할로 다스리고 수도 근처 지역은 왕의 직계 제후에게, 조금 더 변방인 곳은 왕실 사람에게 봉토를 나눠줘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과 제후는 이래저래 혈연 관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보를 공통으로 지켰죠. 무왕은 즉위 3년 만에 피로가 누적되어 죽었습니다. 즉위 기간이 짧았죠. 앞에서 언급한 종법에 따라 적장자인 성왕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아직 어렸습니다. 주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죠. 그러나 이때 또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공단입니다. 잠시 시간을 건너뛰어서 중국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상적인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공자가 주공을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계속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능력 있는 숙부가 왕이 된 조카의 섭정이 되면 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조선에서는 계유정난, 명나라에서는 우리 또고세에서도 다뤘던 정난의 변. 두 사건 모두 숙부가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공과 서왕의 관계는 숙부와 조카 관계가 발생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작점만은 후대와 달랐습니다. 주공단은 섭정으로서 왕인 조카를 잘 보필하고 이민족의 침략도 막아서 주나라의 기틀을 더 튼튼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왕이 즉위한 지 7년이 지나고 장성하자 주공은 봉토인 노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노나라?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바로 노나라에서 공자가 태어났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의 제후국일 때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농업 생산력은 더욱 발달했죠. 이런 농업 발달을 더 가속화한 도구가 있었는데 주나라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철기였습니다. 철기는 청동기보다 단단해서 쟁기 같은 농기구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을 넘어서 잉여 생산물이 나오며 물건을 거래하는 시장도 생겼죠. 다만 철기가 농업 생산성 성장이라는 밝은 미래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무기가 나온 것이죠. 철기 무기로 살상하기가 쉬워졌고 전쟁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춘추 전국시대도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강태공과 주공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기틀을 다진 주나라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공화주의라는 말의 어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나라 10대 왕인 여왕은 탐욕스럽고 잔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 여왕은 수도 호경을 탈출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때 두 제후가 왕을 대신해서 사이좋게 조정을 관장했다고 공화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역사서인 여시춘추에서는 공백화라는 인물이 천자를 대신해서 정무를 맡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공화주의가 유래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화주의는 왕이 없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나라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나라가 망한 과정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시죠? 하나라의 말이 상나라의 달기를 이어서 또 판파탈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사입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포사 자체는 달기처럼 정치적으로 저지른 악행은 없지만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왕을 정신 못 차리게 했습니다. 다소 억울해할 수도 있는 인물이죠. 포사가 탄생한 과정을 보면 기이합니다. 하나라 말년에 용 2마리가 왕궁에 나타나서 스스로를 포나라의 두 임금이다! 라고 하더니 침을 퇴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점을 쳐보니 용의 침을 잘 보관하면 길할 것이다 라는 전개가 나와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 상자에 고이 보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나라 여왕 때 사람들은 그 상자를 열어서 안쪽을 확인했는데 조심하지 않아서 용의 침이 상자 밖으로 흘러버렸죠. 그런데 용의 침이 갑자기 검은 도마뱀으로 변하더니 궁궐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한 소녀가 이 검은 도마뱀과 마주쳤습니다. 그 소녀가 자라서 40년 후에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이 아기를 우연히 발견한 포나라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르다가 훗날 주나라 유왕에게 바쳤는데 그녀가 포사였습니다. 그런데 왕 시기가 꼬이죠. 포사에 빠진 왕은 유왕인데 포사가 탄생하게 되는 원인을 굳이 여왕 때라고 설정한 것은 여왕 때부터 천명이 주나라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있죠. 어쨌든 조정으로 들어간 포사는 미모가 뛰어나 유왕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백복이라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유왕은 주나라 종법을 무시하고 적자 의교를 태자에서 폐하더니 백복을 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웃지 않는 포사를 즐겁게 하려고 유왕은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하루는 여산에 이민족 침입을 알리는 봉화를 실수로 올려서 여러 제후가 황급히 여산으로 달려오는 일이 발생했는데 봉화가 실수였다는 점을 알고는 벙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본 포사가 크게 웃었죠. 그 다음 과정과 결말까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죠. 유왕은 포사를 즐겁게 하려고 거짓으로 여산에 봉화를 올렸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기원전 771년 백복에게 밀려서 폐쇄자가 된 의구의 어머니 신후가 친정아버지를 앞세우고 이민족인 견융족까지 끌어들여 주나라 수도 호경으로 진군했습니다. 유왕은 이 침입을 막으려고 여산에 봉화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양치기 소년입니다. 어떤 제후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왕은 견융족에게 살해당하고 유왕 사후에 여러 제후는 평왕을 옹립했습니다. 다만 견융족이 장악한 호경에 계속 수도를 둘 수는 없어서 동쪽의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시대를 서주시대, 후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동주시대는 주나라의 통치력이 사실상 상실되고 여러 제후국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전란을 벌였고 이 시기가 그 유명한 춘추시대입니다. 동주가 명맥을 잇기는 하지만 주나라 왕조와 구분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공자가 활동한 춘추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이 또곳에 해주시는 삼종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주나라에 이어서 춘추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유황과 포사의 봉화놀이로 결국 주나라는 불타버렸습니다. 다만 불에 타기는 했지만 그 흐름은 남았습니다. 역사상으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기원전 770년
주나라 왕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수도 호경의 동쪽에 있는 나급으로 천도했습니다. 이 시대를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주시대보다는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명칭으로 이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전란이 계속되어 극도로 혼란한 시기를 뜻하는 춘추전국시대. 이 시대를 전반기인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를 춘추시대, 후반기인 기원전 403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전국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기인 춘추시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곳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네 아버님은 올해 춘추가 어찌 되시나?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춘추는 계절의 흐름, 즉 나이를 뜻하는데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도 됩니다. 아시아의 뇌생남인 공자도 우리가 오늘 다룰 시대를 기록했는데 그 책 이름도 춘추였습니다. 그래서 동주시대 전반기를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이전의 서주시대와 춘추시대가 크게 구별되는 점은 끊임없이 계속된 전쟁입니다. 춘추시대 초기에 주 왕실에서 봉한 제후국은 140여 개였으나 계속된 전쟁으로 춘추시대 말기에는 7개국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춘추시대 이후인 전국시대에도 전쟁은 계속되었는데 이 두 시대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자성어로 답하겠습니다. 바로 존왕양이입니다. 왕을 받들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는 의미인데요. 춘추시대에는 그래도 각 제후국이 주왕실의 전통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제후국의 군주는 감히 왕이라는 명칭까지는 쓰지 않았죠. 각 시대를 주름잡은 군주가 있었지만 이들도 통일왕국을 만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패자라는 명예만 취했습니다. 춘추시대가 되면서 전쟁의 양상도 바뀌었습니다. 주나라와 춘추시대 전반기만 해도 전쟁은 무장할 수 있는 귀족층만의 싸움이었습니다.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평야에서 만나고 양쪽에서 달려와 맞붙는 것이 당시 전투 형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새로운 전술이 필요하겠죠. 전차는 점점 사라지면서 직접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 등장했고 평민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보병 중심 전술이 등장했습니다. 평민, 즉 보병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군대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춘추시대의 유력한 제후국은 군대가 수만 단위로 있을 정도였죠. 기록으로 남은 전쟁의 횟수만 1200회가 넘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은 절멸하지 않고 계속 전쟁할 수 있었을까요? 사회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주나라 말기부터 사용하던 철기는 춘추시대가 되면서 농업도 발전하게 했습니다. 비축한 농산물 덕에 인구도 늘어났죠. 정복지를 얻으며 제후국은 도시국가에서 영토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관료제를 도입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기술도 발달했고 화폐를 만들며 상업도 발달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가 발전한 것은 앞서 언급한 패자 5명, 흔히 춘추오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춘추오패를 도운 명제상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를 고사성어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입니다. 첫 번째 패자는 기원전 7세기 중엽의 제나라 황공입니다. 제나라는 주나라 편에서 언급했듯이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할 때 1등 공신이었던 강태공이 제후로 임명된 나라입니다. 황허와 우리나라의 서해가 있는 산둥반도에 위치해서 교역하기 좋고 소금과 철이 나와서 자원도 풍족했습니다. 제나라 황공이 폐업을 도모할 때 명제상이 있었는데 그가 관중입니다. 관중은 상업을 중시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배불러야 전쟁할 힘이 난다는 점을 알았죠. 코수가랑 황공에게 관중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은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 패자는 기원전 7세기 말의 진나라 문공입니다. 진문공은 7.8기의 대명사입니다.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모반하는 바람에 진문공은 나이 40에 진나라에서 쫓겨나서 무려 19년간 전국을 유랑했습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요즘 표현으로 정치구단의 경지가 되었고 62세에 진나라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문공이 명군이 되는 과정에서는 호원 같은 유능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랑 시기에 초나라의 성왕이 진문공에게 희롱하려는 의도로 그대가 귀국해서 진의 군주가 되면 무엇으로 답례하겠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진문공은 왕과 전쟁하게 되면 군을 삼사 물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사는 군이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거리를 뜻합니다. 조금 익숙한 단위로 표현하면 30리인데요. 그런데 후에 진문공이 군주가 되어 초나라와 전쟁이 벌어지자 정말로 군사를 삼사 물러나는 퇴피삼사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진문공의 덤망에 전국의 제후가 감명했고 초나라 군대는 사기가 꺾여 후퇴했습니다. 문공 이후 진나라는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세 번째 패자는 기원전 6세기를 시작한 초나라의 장왕입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앞서 춘추시대 제후는 주나라를 존중하는 의미로 감히 왕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칙에는 꼭 예외가 있어서 머리 아프게 하죠. 초나라가 예외입니다. 초나라 영토는 양쯔강 이남이었는데 중원에 있는 나라는 초나라 보고 촌사람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삐뚤어진 탓일까요? 주나라가 힘이 빠지자 초나라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더니 남쪽의 제후국을 정복하다가 장왕 때 폐업을 완성했죠. 장왕은 신하를 아끼는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감동적인 고사가 절영지연입니다. 한 번은 난을 평정하고 연애를 베풀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진 틈에 부하 하나가 장왕의 사랑을 받던 후궁을 희롱했습니다. 이때 그 후궁은 그 부하의 가끈을 잡아뜯고는 장왕에게 촛불을 켜서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장왕은 촛불을 켜기 전에 모든 장수에게 가끈을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장왕이 배려해준 그 장수는 후에 전쟁에서 뛰어난 무공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중기에는 네 번째 패자인 오나라의 합녀, 다섯 번째 패자인 월나라의 구천이 등장합니다. 같이 언급하는 이유를 눈치채셨죠? 두 패자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초나라 남부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장왕 이후에 초나라가 강대국이 되자 진나라는 초나라를 견제하려고 오나라와 월나라를 후원하게 되죠. 사실 오나라와 월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끊임없이 다투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수라도 동일한 위기를 맞고 있으면 힘을 합쳐야 했죠. 여기에서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유래합니다. 먼저 승기를 잡은 쪽은 오나라였습니다. 오나라 군주 합녀는 지략가인 오자서와 손무를 등용해서 초나라를 무찌르고 패왕에 올랐죠. 그러나 이후에 월나라 구천에게 패하고 죽게 됩니다. 합녀의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죽음을 복수하려 했고 이를 잊지 않기 위해 딱딱한 장작 더미를 깔고 누웠습니다. 마침내 부차는 월나라 수도를 정복하고 구천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로잡힌 구천은 오나라에서 3년 동안 부차의 시종 노릇을 하고 나서야 본국인 월나라로 돌아왔는데 그 치욕을 잊지 않으려고 밥을 먹을 때나 잠잘 때나 쓰디쓴 곰슬개를 씹었습니다. 결국 10년 만에 월나라를 정복하고 부차의 목을 베었죠. 이 핏빛 복수를 표현한 고사성어가 우리도 잘 아는 와신상담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춘추시대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혼란해졌습니다. 춘추시대 말에 등장한 공자는 주유열국 하면서 천하를 평정할 방법을 강론했지만 혼란한 시대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춘추시대를 이은 전국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온갖 중상모략이 판을 치게 되죠. 춘추시대 동안 최강국이었던 중원의 진나라가 한, 위, 조, 삼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극상으로 등장한 삼국인데 주나라는 403년에 이 삼국을 공인하게 됩니다. 주나라의 종법 정신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인 전국시대가 시작합니다. 유혈이 낭자한데 아직도 흘릴 피가 부족할까요? 전국시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이 또 고세해주시는 삼동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지난 춘추시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국시대를 다룹니다.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기 전까지 혼돈스러웠던 시대를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춘추라는 명칭은 같은 시대에 공자가 쓴 역사서 춘추에서, 전국이라는 명칭은 해당 시대보다 조금 더 이후인 한나라 때 유향이 쓴 전국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나마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했던 춘추시대와 달리 전국시대에는 주나라는 권위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로 흩어져 있던 도시국가는 춘추 5패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기는 했지만 전국시대에는 7개의 영토국가 중심으로 더 확실하게 재편되었습니다. 7개의 영토국가는 동방의 제, 남방의 초, 서방의 진, 북방의 연, 그리고 중앙의 위, 한, 조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칠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죠. 물론 이 7나라 외에도 주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가 있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죠.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연도를 기원전 453년인지 403년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의 강국 중 하나인 진나라가 내부 반란으로 기원전 453년에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되었고 기원전 403년에 주나라가 이 세 나라를 공인했습니다. 전국시대가 시작하는 연도 문제를 회사 창업에 잠깐 비유하면 영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잡느냐 아니면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튼 전국시대는 이 세 가문, 이 진나라를 셋으로 나눈 삼가분진이라는 하극상으로 시작했고 기원전 221년 진시황의 중국 통일로 이어집니다. 춘추시대에는 춘추5패라는 걸출한 패자가 있었죠. 반면에 전국시대의 전국칠웅은 왕으로 불리며 권세는 높아졌지만 지도자로서는 족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전국칠웅을 섬긴 신하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쇠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국시대가 낳은 걸출한 신하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고사성어도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넓혀드리는 여기는 똑똑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오기입니다. 76전 64승 12무승부, 무패전적입니다. 이러한 오기의 맹활약으로 위나라는 기원전 5세기 말에 패권을 잡습니다. 오기라는 이름처럼 이 인물이 성공을 향해 달리는 오기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오기는 고향인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좌절되자 자신을 조롱하던 30여 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노나라로 도망쳐야 했고 출세하기 전에는 절대 고향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노모에게 약속했습니다. 노나라로 가서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문화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모칭상도 당했지만 오기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유학자 증자가 이 때문에 오기를 파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오기는 이때부터 문을 버리고 물을 갈고 닦았습니다. 또 오기는 제나라 유력자의 딸과 결혼하고 노나라의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제나라가 노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오기는 선봉에서 공을 세우고 싶었지만 아내가 제나라 출신인지라 다른 신하는 오기를 의심했죠. 이에 오기는 아내의 목을 잘라서 입궁하게 됩니다. 괜히 입방아를 찢던 다른 신하는 벙어리가 되고 오기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조용해졌죠. 오기는 제나라의 침략을 잘 막았지만 다른 신하의 견제 때문에 더 이상 노나라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마침내 고국인 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위나라에서 신출기물한 전법을 보여주며 위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게 했죠. 이 즈음에 오기가 저술한 오자병법은 후세의 병법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기를 발탁한 위 문우가 죽자 오기의 개혁 정책을 반대한 위의 중신이 차기 군주인 무후를 설득해서 오기의 관직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자 오기는 또다시 위나라를 떠났고 이번에는 초나라로 갑니다. 환갑도 넘은 오기였지만 다시 한번 부국강병책을 보여주며 2년 만에 초나라의 국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에서 겪은 일의 데자뷰일까요? 오기는 자신을 발탁한 도왕이 죽자 초나라 귀족 세력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비운으로 가득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기 한 사람만 다루는데도 이야기가 길다면 이후에 나오는 다른 제자백가는 전부 다 이야기했다가 이번 영상이 1시간은 넘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인물은 간단하게 의의만 설명하려고요. 어쩌면 오기가 전국시대 당시의 시대상, 인물상을 투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기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출세하겠다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또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가 있다면 고국도 저버릴 수 있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무슨 소시오패스 같은 인물이 전국시대를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인물은 방연, 손빈, 상항, 장의, 소진 등 5명입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비율만 따지면 80%인 방연, 손빈, 장의, 소진 등 4명이 전국시대 최고의 종행자 중 하나인
기곡자를 스승으로 모신 동문이었습니다. 방현과 손빈은 같은 시기에 동문수학했는데 방현은 자신보다 뛰어난 손빈을 엄청나게 질투했습니다. 이후에 방현이 위나라에서 임관하자 손빈을 위나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더니 계략을 꾸며서 손빈이 무릎 슬개골을 잘라내는 형벌인 빈형을 받게 합니다. 믿었던 방현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손빈은 이후 제나라로 도망가서 방현이 이끄는 위나라를 격파합니다. 오기 이후에 전국 칠웅 중에서 가장 먼저 부상했던 위나라가 이때 몰락하게 되죠. 이후에 전국시대 역사는 진나라가 중심이 됩니다. 진나라는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이렇게 강대해진 진나라를 막으려고 여섯 나라가 대항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나라의 부국강병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바로 상항입니다. 상항도 전국시대 초반에 잘 나가던 위나라 출신이었는데 위나라에서 벼슬길이 순탄치 않아서 인접국인 진나라로 갔습니다. 진나라는 당시 영토 크기를 비롯해서 잠재력만 보면 패권국이 될 만했죠. 그런데 영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상항이 등장해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니까 잠자고 있던 맹수로만 있던 진나라가 깨기 시작했습니다. 상항의 법치주의와 신상필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목지신입니다. 상항은 새로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도성에 나무 기둥을 옮기는 사람에게 식금을 주겠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무 기둥을 옮기는 하찮은 일에 거금을 준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항은 상금을 50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러자 반신반의하며 나무 기둥을 옮기는 사람이 생겼고 상항은 정말로 상금을 내렸습니다. 백성이 법을 믿어야 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항은 그 옛날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상항은 가혹할 정도로 법을 집행했습니다. 태자가 법을 어겼을 때는 태자를 벌할 수는 없으니 태자 스승의 얼굴을 칼로 째서 글자를 새기는 경형에 처하는가 하면 이웃끼리 감시하게 해서 범죄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중형으로 처벌했습니다. 10년간 그렇게 시행하자 거리에 물건이 떨어져도 아무도 죽지 않을 만큼 사회가 안정되기는 했죠. 하지만 과하게 엄격한 법 집행으로 세간에서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진효공이 죽고 상항에게 사실상 처벌받은 그 태자가 해문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상항은 낌새를 채고 도망갔지만 범죄자를 은닉하면 처벌받는 법을 두려워한 진나라 백성이 상항을 고발하게 되고 결국 붙잡혀서 술에 매달려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을 받게 됩니다. 상항 스스로가 만든 법체계 때문에 상항 자신이 죽은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와글와글한 사건 후에도 진나라는 거듭해서 발전했습니다. 자, 이쯤부터 진나라를 제외한 전국시대 주요 6나라는 진나라가 통일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인제산실의 장인인 귀곡자 스쿨 출신이 다시 전면에 나섭니다. 소진은 가장 북쪽에 있는 연나라에서 시작하여 6나라를 돌아다니며 함께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합종을 설파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6나라의 재상을 겸임하는 전무후무한 위엄까지 달성했습니다. 진나라가 앉아서 당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합종을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았겠죠. 합종을 설파한 소진의 동문인 장이가 등판했습니다. 장이는 진나라와 인접한 중원의 위, 한, 조나라 등 3진을 시작으로 6나라를 돌며 진나라와의 개별 동맹을 맺어야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협박까지도 했죠. 결국에는 합종을 깨뜨리고 연횡에 성공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이합지산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합종연횡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전국시대에 쏟아지는 지식의 향연 어떠십니까? 숨 막히신다고요? 지금 녹음하는 저도 혀가 꼬입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힘내시죠. 다 와갑니다. 마지막까지 진나라의 통일을 막으려고 나선 내귀족, 즉 공자가 있었는데 이들을 전국 사공자라고 합니다. 제의 맹상군, 조의 평원군, 위의 신능군, 초의 춘신군입니다. 이들은 각기 인재 수천 명을 모아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 4명 중에서는 맹상군을 최고로 꼽는데 맹상군에게는 제주가 특이한 식객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맹상군이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 흉내를 잘 내서 개처럼 재빠른 도둑, 구도라고 불린 식객은 하얀 여우털로 짠 백호구를 훔쳐서 진앙의 처백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맹상군은 당장의 포위에서는 풀려났죠. 한참 도망치다가 함곡간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는 문을 열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닭 울음소리, 개명을 잘 내는 식객이 새벽 닭 울음소리를 흉내냈는데 이 소리를 따라 진짜 닭도 떼창을 벌이는 바람에 성문이 열렸고 맹상군은 제나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사자성어가 개명구도입니다.
수많은 인재가 전국시대에 등장해서 노력했고 빛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의 야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혼란한 전국시대를 끝내고 전국을 통일하겠다고 결심하더니 정말로 중국 통일이라는 위험을 달성한 남자. 누구일까요? 모두 아시는 그분? 진시황 영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진시황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이 또 고세해주시는 삼정신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